네, 맞습니다. 시황이 상당히 좋지 않은 구간에 계속 있고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작년 6월 말 7월에 7월 초에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하락을 했는데요. 7, 8, 9, 10, 11, 12, 1, 2, 3, 4 무려 10개월 동안 시장이 이러고 있어요. 힘듭니다. 중간에 한번 상승을 했었습니다. 언제 했냐면은 12월에 한번 상승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시장이 좀 좋지 않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지수이고요. 이제 종목장 싸움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시장을 잘 쫓아다니시는 분들은 당연히 뭐 이 와중에도 거래를 하겠지만 사실 말이 쉽지 그게 뭐 실제로 쉬운 건 아니에요. 잘 쫓아다닌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좋았던 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안 좋고 작년에 또는 수년 동안 좋지 않아서 고생했던 그런 쪽에 갖고 계신 분들은 최근에 좀 올라오고 그래요. 아주 대표적인 게 조선주죠, 조선주. 조선주 보면 이거 뭐예요? 현대미포조선. 지금 뭐 지금 현재 일봉을 보고 계시는데요. 주봉으로도 그렇고 월봉으로도 그렇고 뭐 이거는 뭐 시장이 이거 갖고 있는 사람은 시장 체감 지수가 나쁘지 않겠죠. 조선주, 현대미포조선을 조선주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뭐 보고요. 현대중공업도 보고 하지만 현대중공업 신고가를 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조선 기사제인 뭐라고 할까요? 하이로코일하나 알게 모르게 많이 올라왔어요. 성강매도 대표적인 게 성강매도죠. 이런 것들은 뭐 연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장이 그렇게 변해 있는 거죠. 여기서 조선주가 더 가면은 성강매도나 하이로코리아나 이런 조선 기자재도 위쪽으로 더 여력이 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강하게 못 따라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선주가 계속 갈 수 있을까? 조선주는 이제 수주로 움직이는 주식인데요. 과거에 우리가 한 20년 이상 봤을 때, 조선주들이 수준을 왕창 받고 있는데, 나중에 이익을 봤더니, 뭐, 껍데기 수주를 많이 받아서 이익이 별로 없더라. 그래서, 그런 쪽이, 실제로 이익 단위 가면 좋지 않더라. 그래서 이거는 한계가 있다. 그 당시에 수주 붐이 일었을 때 쭉 올랐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는 뭐 이익이 따라오지 못해서 다 떨어지고 뭐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더라.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시장을 주도하고 그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 아무튼 요즘 시장 보면 뭐 이렇습니다. 반면에 좀 전에 여기 올려주신 응원의 말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딱 시작하자마자 또리님이 엔비디아 하향 보고서가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엔비디아는 원래 고평가에 거래가 되고 있었습니다. 왜 고평가에 거래가 될까요? 우리 테슬라는 완전 고평가에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주식은 고평가에 사서 저평가에 팔라는 얘기가 있죠. 어떤 의미냐면 성장주들은 그리고 독보적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고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시장에서 각광받고 기술력을 인정한다는 얘기죠. 독보적인 기술력을 있는 그런 기업들은 다 고평가 받고 있고요. 나중에 테슬라를 예를 들어 볼게요. 모든 자동차 메이커들이 전기차를 대부분 다 잘 만들어. 물론 테슬라는 전기차만 있는 게 아니고 자율주행도 있고 우주항공도 있고 뭐 다른 모멘텀이 있지만 전기차를 다 만들어요. 그래서 경쟁이 심화됐어요. 너나 나나 다 이제 전기차를 만들어서 전기차가 다 이제 돌아다니는 게 다 전기차예요. 그렇게 되면 그 이상의 성장이 없잖아요. 그 섹터에서요. 그러면 저평가 구간을 가는 거죠. 지금은 고평가이지만 이익이 안 따라오고 주가는 높으면 고평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익이 따라주면서 주가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저평가 점점 저평가 구간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적정 주가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상황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익은 계속 늘면도 불구하고 주가는 떨어져요. 더 가지 못해요. 이것을 고평가에 사서 저평가에 팔아라 라는 격언으로 주식시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엔비디아가 그런 회사입니다. 엔비디아 GPU 그리고 향후에 나올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반도체용 고사양의 칩들 엔비디아는 그럴 만한 이렇게 고평가 받을 만한 그런 기업이고 그리고 성장성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 들어서 이제 금리 인상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쪽의 길주들
반도체나 이런 기술재들이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그래서 떨어지고 있고요. 그럼으로써 주가가 떨어지니까 이제 주가 떨어지면 이제 이거 너무 고평가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또 목표 주가 하향 보고서도 나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요. 제가 요즘에 책을 쓰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보고서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시장이 가만히 있다가 가격이 올라가면 그때 나와요, 보고서가. 대표적으로 요 얘기 해볼까요, 여러분? 요거 오늘 뭐 이런 공부도 좀 할게요. 공부도 하고 시황도 얘기하고 오늘 뭐 시황 뭐 더 얘기할 것도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실전적인 걸 말씀 좀 드려볼게요. LG노텍 잘 생각을 해보세요. LG그룹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참 수익 내기 어려운데 그런 주식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LG그룹 주가 왜 그러냐면요. 지난 제가 한 28년 근무했으니까 그동안에 롱숏 펀드들이 삼성그룹을 롱 사고 LG그룹을 숏, LG그룹을 팔면서 정말 여태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 말서부터 올해는 LG그룹에 굉장히 중요한 해인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LG그룹이 지금 좋잖아요. 그것은 뭐 LG그룹의 성장성 이런 걸 다 떠나서 그 추후에 얘기하고요. 지금의 이제 제가 수급을 볼 때는 상대적으로 그동안의 수십 년 동안 LG그룹은 숏이라고 롱숏 펀드들이 삼성그룹에 롱을 했는데 그 이유는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LG전자, 삼성전자 얘기를 할게요. 둘 다 가전을 하고 있어. 둘 다 휴대폰을 하고 있어. 근데 맨날 LG는 2등이야. 그러면 뭐 당연히 이익도 이 삼성이 훨씬 잘 나. 그럼 삼성을 사고 얘는 숏하고 이런 거래를 계속했어요. 그래서 LG노텍도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이럴 때 LG노텍에 뭐 좋은 보고서들이 나오냐? 그렇지 않아요. 저점 18만 원 채널을 찍고 단기적으로 급등했던 구간이 있었어요. 언제냐? 여기 가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급등을 했잖아요. 이렇게 급등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보고서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죠. 어마어마하게. LG이노텍에 대한 장밋빛 전망의 보고서들이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나왔어요. 근데 실제로는 여기서 나온 게 아니고요. 어디서 많이 나왔냐? 여기서 더 많이 나왔어요. 40만 원 가니까 50만 원 간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나왔고 이게 작년 말서부터 올해 보면서 올해 2022년 탑픽이 LG이노텍이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보고서가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자, 이렇게 된 것은 어떤 거냐? 첫 번째는 롱숏 펀드들의 변화가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뭐 이게 계속 갈지 어떻게 갈지는 장담은 못하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LG그룹에 대한 가치 점유효과가 일어나면서 숏 커버 또는 삼성과 LG를 바라보는 양쪽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동안 있었던 삼성 롱 LG 숏 이게 좀 바뀌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수급적 요인도 좀 좋아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물론 항상 주식시장은 그렇게 수급적 요인이 바뀌는 어떤 가치가 있는 거죠. 그것은 LG그룹이 스마트폰을 포기하고 태양광을 포기하고 말도 안 되게 맨날 만년 2등하고 3등하는 그런 사업부를 다 버리고 향후에 성장 사업을 하겠다라는 구조조정이 일어났기 때문에 기업의 재평가가 된 것이죠. 자, 지금 얘기의 시작은 엔비디아 얘기하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엔비디아가 향후 성장성을 그러면 바뀌었냐? 지금 멈췄냐? 이런 부분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고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엔비디아 보고서가 뭐 목표 주가 하향 나왔다고 하니까요. 그러면서 얘들이 실제로 올라갈 때는 막 엄청나게 해요. 그러다가 주가가 만약에 지금 위에 있죠. 그러니까 아직도 계속 LG로텍이나 LG그룹의 좋은 보고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게 추세적으로만 이렇게 하락을 해요. 이렇게 만약에 떨어지는 어떤 구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또 매수 보고서가 나옵니다. 좋다는 보고서가 나와요. 계속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건 조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더 떨어진다. 그러면 보고서가 쑥 없어져요. 그래서 또 매도 보고서도 나오고 그래요. 보시면 삼성전자 매도 보고서가 언제 나왔습니까? 중립. 목표주가 중립 보고서 언제 나왔어요? 주가가 다 떨어지고 나서 나왔잖아요. 엔비디아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엔비디아도 실제로 한번 볼까요? 자, 이거지 않습니까? 엔비디아 일봉, 주봉. 보시면, 이제 주봉은 좀
차트에 왜곡 효과가 있으니까 일봉으로 볼게요. 그냥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렇게 주가 이렇게 좀 떨어져 있어요. 요번에 올라왔다 떨어진 부분도 위에서 고점으로부터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280달러에서 지금 212달러니까 정말 많이 빠졌죠. 우리나라 지수만 그렇게 많이 빠지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미국도 정말 장난 아닙니다. 직전에 저점 근처에 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런 보고서가 나오면서 빠졌어요. 그러면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아, 이거 저점을 깰 수 있겠구나. 지금 분위기가. 오케이, 거기까지. 그런데, 자, 여기 목표 주가 하향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내가 팔고 다시 사야 되느냐. 또는 이제부터 이 주식이 안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아, 그건 아니다. 엔비디아는 여기서 추락하면 추락할수록 더 사야 되거나 보유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비중이 너무 많다. 그러면 비중의 조절은 할 필요가 있겠지만, 지금 이 기업의 성장성 이런 걸 가지고 계속해서 들고 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서 팔아야 되느냐.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엔비디아가 너무 많이 빠졌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럼 뭐 삼성전자는 안 그럴까요? 삼성전자에 비해서 엔비디아는 가격은 너무 많이 빠졌지만 사실 삼성전자랑 비교를 해보면 뭐 그냥 개념 자체는 비슷해지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삼성전자도 보시면 작년에 고점을 찍었죠. 얘는요. 작년에 고점을 찍고 내려오다가 반등 시도를 12월에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내리 하락하고 있어요. 가만히 이걸 보시면은 일본을 보시면 단기적으로는 1차 하락 반등, 2차 하락 반등, 3차 하락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여기서 일단은 나중에 장기적으로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반등은 좀 하지 않을까라는 구간까지는 와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여기서 목표주가 하향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막 떨어진다. 그럼 이걸 팔 거냐? 랑 엔비디아는 비슷하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삼성전자보다 엔비디아는 훨씬 더 기술력이 독보적인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잖아요. 독보적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비중의 문제이지 지금 뭐 매도해서 가져가는 건 아니지 않을까. 엔비디아를 얘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차트의 부분하고 그리고 보고서들은 어떻게 나오는지 뭐 이렇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게 대답되셨죠? 아까 그분 성함이 필름 여기에 어떻게 뭐 나왔죠? 이름이 뭘로 되셨죠? 아무튼 그렇게 답변을 좀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가 얘기하는 중에 마이너스 0.49%, 코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0.65%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쵸? 많이 올라왔습니다. 외국인들이 선물만 좀 줄어들면은, 선물 매도만 줄어들면은, 아까 한 5,000 계약이었는데, 지금 4,600 계약이고요. 프로그램이 지금 차익은 500억 그대로인데, 비차익 거래가 약간 줄고 있네요. 선물만 조금만 파는 것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 팔지만 않으면, 시장은 뭐 저점으로부터 좀 만든 시도를 좀 하려고 하는 그런 건 있는데, 지금 그럴 상황은 아니잖아요. 지금 환율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약세 시장에서 계속 이어지지만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 정말 죽겠어. 뭐 이런 분위기는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고 종목 자꾸 올리시는데 종목보다도 일단 시황 진행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미국 시장이 오늘은 미국 시장이 휴장입니다. 부활절로 휴장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아침에 끝난 목요일까지 시장에서 나스닥이 2.6% 하락했고 다우 0.78%, S&P 500이 2% 하락했는데요. 이유는 뭐냐? 중간에 반등도 하긴 했습니다. 나스닥의 차트를 보시면 나스닥 기준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나스닥의 차트를 보면요. 일봉을 볼게요. 중간에 이제 반등 시도를 좀 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게 보시면은 뭐 맨날 보여드리는 차트는 오늘 좀 안 하려고 제가 딴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장기적인 차트 맨날 보잖아요. 월봉 차트 보고 이런 거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방송하는 사람은 매일 보는 것도 또 계속해서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제가 만일 뭐
개별 섹터나 개별 종목 위주나 아니면 매매 얘기나 뭐 단기적인 매매나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 들어오시는 분들이 어떻게 이제 이해하시냐면은 박 부장 저 친구는 지금 시황이 지금 금리 인상하고 QT하고 그리고 장단기 금리차 역전되고 이 장기적인 흐름이 있는데 그 얘기는 안 하고 맨날 여기 단기적인 것만 얘기를 해. 그래서 저 친구는 그냥 뭐 단기적인 시각이고 증권매너로서 그냥 저 친구의 한계가 그거야. 이렇게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보는 저는 기분이 나쁘죠. 보는 저는. 그러니까 무슨 표현이냐면요. 댓글 자체의 기분 그런 것보다도 이런 거예요. 만약에 1000분이 들어오셔서 지금 현재 693분, 3분이 들어와서 이걸 듣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듣고 계시는 분 중에 3분은 오늘 처음 들어왔어요. 이 처음 들어오는 분이 장기 시황이나 이런 게 없이 그냥 오늘 하루 얘기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 비난해요. 그리고 뭐 장기 시황이 뭔지 궁금해해요, 또 그분은. 그래서 반복해서 하는 그런 뭐랄까요, 방송하는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방송하는 사람의 한계예요. 그런 얘기들을 이제 그래서 반복해서 하는 좀 경향이 좀 있는데 지금 시황이 그동안에 쭉 얘기했던 거에서 장기 시황에 이런 데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시황보다도 좀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좀 하고 있는 겁니다. 나스닥 얘기는 계속 뭘 얘기했냐면요. 1월에 1차 하락 반등, 2차 하락 반등, 3차 하락하고 그 다음에 하락 추세선을 상향 돌파했기 때문에 올라왔다 내려오더라도 이 저점보다는 이 사이에서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 사이에 있다가 온갖 악재들을 다 두들겨 맞으면서 시장에 있다가 또 다시 반등 시도하는 이런 흐름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지금 현재 나스닥이 뭐 이렇게 빠진 거에 대해서 지금 뭐 추세 하락했다, 뭐 개판됐다 이렇게 지금 보이는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냐, 반등 시도하다가 떨어졌냐라고 본다면 첫 번째는 중국의 PPI가 8.3% 발표했습니다. CPI가 1.5% 발표했는데 중국의 PPI는 좀 떨어지긴 했지만 CPI가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라는 우려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의 CPI를 구성하는 구성 항목 중에 약 30%가 음식료입니다. 중국은요. 미국은 뭐 중고차 가격 그리고 주거비 이런 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물론 전체 코어 CPI 거의 많이 들어가는 거, 전체인 에너지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근데 코어 CPI에는 미국은 뭐 주거비나 또는 자동차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데 중국은 먹고 사는 음식료가 30%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거의 대부분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 세계 제가 그 퍼센테이지를 잊어먹었네요. 전 세계 돼지고기에 뭐 어마어마한 거 중국이 다 먹잖아요. 돼지고기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계획경제지 않습니까? 중국은. 그래서 가격을 그동안에 뭐랄까요? 가격을 인상하지 못하게 하는 계획경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CPI가 낮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 낮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올라갈 거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 그것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국제 곡물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곡물 가격이라는 게 사료지 않습니까? 사료 가격이 올라가면 결국은 뭐 돼지고기 가격도 올라가고 이러면서 중국 CPI가 올라가지 않겠냐라는 우려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빅테크가 급락해 버렸어요. 이번 주에 하락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달러 강세와 원화 강세가 된 건, 원화 약세가 된 건 뭐냐. 상하이 등 주요 도시 봉쇄가 장기화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장기화되고 있어요. 뭐, 막장까지 가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엔화가 또 약세예요, 엔화가. 그거는 뭐 조금 길게,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그렇게만 하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엔화가 지금 약세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달러 강세가 되고, 우리 원화 약세가 되고, 외국인들은 매도의 이유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그런 관련 후에 3월 CPI가 발표됐어요. 3월 CPI가 이제 높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피크아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요번에 피크아웃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이제부터는 물가가 좀 둔화되고 그러면 연준은 강력한 긴축 정책에서 약간은 완화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또 빅테크가 급등했어요.
나스닥이 이번 주에는요, 하루 2% 오르고 하루 2% 빠지고 뭐 이런 식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다시 빅테크들이 3% 전후로 하락했습니다. PPI가 굉장히 높게 나왔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점점 시간이 갈수록 5월 4일 날 FOMC 회의에 양적 긴축과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들을 이제 반영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 강대강으로 점차로 좀 극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이번 주에는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물론 개별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뭐냐면요. 연휴를 앞두고 있는 연휴 할리데이 리스크가 있는 상황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도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세금을 다음 주 월요일 날 미국은 세금을 내야 돼요. 우리나라 이제 5월 달에 지금 금융소득세 지금 신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5월에 또 준비를 해서. 그러면 이제 돈을 또 마련해요. 뭐 주식시장은 그런 것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은 그래서 이번 주에 좀 좋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로 보면은, 자, 나스닥 보면은 주봉 한번 볼게요. 이번 주에. 많이 빠졌습니다. 이번 주에 나스닥이. 주봉으로 볼 때, 이 보시면 조금 작게 이렇게 해야지 좀 선명하게 보이겠죠. 너무 이렇게 늘어지게 옆으로가 있으면 이 차트는 여러분 이 가시적으로 시각적인 왜곡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좁혀서 보는 게 좋습니다. 무슨 의미를 말씀드리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이 각도가 정말 가파르게 왔다가 가파르게 빠지고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걸 이렇게 그렇게 안 보고 만약에 이렇게 본다. 그럼 이게 완만해 보입니다. 참고로 그것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요. 지금 급락했다가 반등도 엄청나게 세게 했거든요. 근데 2주간 지금 빠지고 있는 폭이 커요.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이걸 보여드리냐면요. 이 차트하고 다우존스 산업지수의 차트를 보세요. 다우존스 산업지수에 보면은 떨어질 때도 덜 빠졌고 반등 때도 약간 덜 했고요. 지금 여기 4주 동안 도지형으로 옆으로 움직이고 있죠. 보이시죠? 이렇게. 지금 그럼 미국 시장은 뭐냐? 한마디로 표현을 하려면 금리 인상 양적 긴축 이제 우려 얘기를 하지만 그게 직접적인 이유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동안에 시장을 이끌어왔던 빅테크 종목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면서 급락했다, 급등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질문 주신 거에 일부러 엔비디아만 먼저 이렇게 소개를 좀 드린 거예요. 엔비디아나 그런 종목처럼 테슬라처럼 테슬라도 뭐 $1,100까지 갔다가 다시 $1,000 깼다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애플이나 이런 종목이 한 종목이 우리나라 코스피 시가총액보다 높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서 어떤 거랑 비교해 드리냐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1위가 삼성전자이고 그 다음이 LG에너솔루션이고 3위가 SK하이닉스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1위, 2위, 3위, 4위, 5위 여기 네이버, 삼성, 카카오 이렇게 있잖아요. 얘네들이 하루에 3% 오르고 3% 빠지고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지수 자체는 막 크게 움직이는 거죠. 이 밑에 게 아무리 움직여도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얘네들이 움직이면? 얘네들 등락해서 시장이 움직인다는 거죠. 지금 미국이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미국은 넘어갈게요. 향후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미국 시장하고 우리 시장하고 비슷하게 방향은 같잖아요. 사실은 방향은. 시차가 있고 등락폭이 다를 뿐이지 방향은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향을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그냥 정말 그냥 상식적으로 이렇게 볼 때 이런 거죠. 시장이 지금 하락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이 지금 하락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 때문에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2018년도에도 그랬고, 저는 뭐 95년도에 입사해가지고 27년 됐지만 27년 역사 동안 계속, 연준이 금리 인상하는 동안에는 시장은 약했고, 그리고 금리 인하하는 동안은 시장은 강했고, 그 사이에 경기 침체가 오느니 마느니 해가지고, 겹치기로 오면은 더 많이 빠져가지고, 금융 시스템에 위기가 발생할 때도 있었고, 또 그걸 극복하려고 돈을 풀어서 금리 인하하면 또 오르기도 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자, 금리 인상은 채권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뭐 거의 지금 초토화되고 있는데 상당 부분 반영이 지금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전쟁은요? 전쟁은 저는 거의 다 물론 새로운 게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전쟁이 발발해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그 자체는 거의 반영이 다 됐어요. 뭐 때문에 제가 맨날 이걸 말씀드리죠? 반영됐다라고? 독일 차트 볼게요. 가장 대표적으로 독일 차트. 얘네들이 전쟁 난 게 언제예요? 2월 24일이지 않았습니까? 2월 24일이 언제입니까? 2월 24일이 차트 볼 때 이날이에요, 이날. 이날이 2월 24일입니다. 다 왔잖아요. 전쟁 때문에 빠졌다, 전쟁 빠진 건 다 반등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빠진 것이 아니고요.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으로 인해서 빠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금리 인상은 시장이 채권 시장에 이런 데서 반영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양적 긴축은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드렸고 이제 반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 달부터. 그래서 양적 긴축 반영을 하면서 했다라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양적 긴축 반영이 되면은 그걸로 인해서 또 계속 빠지느냐? 그것도 안 그렇죠. 양적 긴축 역시도 시장이 어느 정도 반영을 하면은 자 이거는 이제 다 반영했어. 이런 말이 또 나올 거 아닙니까? 금리 인상 반영됐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다 반영됐어요. 새로운 진짜 말 그대로 뭐 핵전쟁 이런 얘기 하는데 뭐 그런 것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봤을 때. 그리고 그 다음에 양적 긴축 반영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상당 부분 이번에 떨어지면서 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시장을 더 추가로 하락시킬 수 있는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 항상 그런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너무 이 미시적으로 맨날 이 시장 보면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것 때문에 맨날 이러지 않습니까? 옛날에 제가 맨날 되게 재밌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되게 답답하다고 생각했던 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제방송이나 이런 데서 앵커들이나 그 캐스터들이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뭐 정유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왜? 유가가 올라서요. 오늘 정유가 빠졌습니다. 왜? 유가가 떨어져서요. 또는 오늘 정유주가 유가가 하락했습니다. 왜? 미국의 비축유가 증가했습니다. 예상보다 증가됐습니다. 비축유가 감소돼가지고 유가가 올라 이러거든요. 그거는 그냥 현상이죠. 분석이 아니고 현상이잖아요. 그거는 분석이 아니고요. 그냥 그때그때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주식 투자를 현상만 갖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늠을 계속 하면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야, 금리 인상, 과거에도 금리 인상하는 구간에서 시장이 안 좋았는데 그럼 이번에 지금 안 좋았어요. 한 20% 빠졌습니다. 그리고 양적 긴축, 그리고 양적 긴축할 때도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또 등락이 생깁니다. 변동성이 생겨요. 그래서 한 차례 더 밑으로 깨지지 않냐? 양적 긴축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 역시도 지금 이미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시장에서 반영하지 않는 거에 무엇이냐를 생각하는 거예요. 모르죠. 모르죠. 나쁜 대답을 못 하겠죠. 미래의 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다만 항상 확률적으로 추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있을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거죠. 그게 지금 얘기하는 경기 침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경기 침체는 이렇게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거나 아니면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라고 막 경고를 할 때 오는 것이 아니고 꽤 시간을 거쳐서 옵니다.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는 어떤 일들이 항상 벌어지냐면은 시장의 급락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것은 기업들이 디폴트 되는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국가가 디폴트 되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어떤 국가가 디폴트 되냐? 취약 국가들. 외환 보유가 작거나 아니면 뭐 이익 자체가 굉장히 작거나 아니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있는 그런 국가들이 먼저 디폴트 선언들이 나옵니다. 그런 선언들이 나오는 것들이 요즘에 약간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경기 침체가 오지 않겠냐라는 게 남아 있는 건데 그건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는 거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과거에 우리가 이런 과정을 꽤 많이 봐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봐온 속에서 이번에도 똑같이 그 길로 가느냐? 글쎄요. 똑같이 갈까? 아니면
그렇게 가지 않기 위해서 어떤 대응을 할까? 이건 이제 추후의 문제인 거죠. 그렇죠? 어떤 표현 때문에 제가 이게 장황하게 뭐 같은 소리 비슷하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좀 드리냐면요. 시장은 악재가 있으면 그 악재를 반영하면서 먼저 움직이거든요. 경기에 6개월 정도 더 선반영하면서 움직이고요. 특히나 경기 침체나 이런 어떤 악재 같은 경우에는 시장은 그것을 훨씬 먼저 반영하고 실제 악재가 나왔을 때 경기 침체 구간에서 전 세계 시장이 지난 50년간 데이터를 보면 경기 침체 구간에서 시장은 어떻게 움직였을 것 같아요? 상승했습니다. 경기 침체 구간에서는. 그래서 지금 미국은 빨리 금리 인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연준이 빨리 금리 인상을 해야 되냐면 지금 빨리 금리 인상을 해놔서 2% 내년 되면 2.5% 해놓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경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을 해요. 경기가 진짜 안 좋아지네? 이러면은 다시 금리 인하를 또 해요. 다시 금리 인하를 합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뭐 제가 주간으로 위클리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반영하고 있는 것은 5월 달에 있을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과 QT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미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5월 4일 날 FOMC 회의가 진행이 돼서 실제로 그런 발표가 나왔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시장이 막 충격받으면서 개판될 거냐?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시장은 직전에 저점이 있었던 지금 나스닥을 보고 계시는데 12,555포인트. 우리나라는 몇 포인트죠? 우리나라는 1월의 저점이었습니다. LG 엔솔 때문에, 그놈의 엔솔 때문에 1월의 저점이 2,591포인트였습니다. 이 라인을 현재 나와 있는 악재로는 깨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새로운 악재가 나와야지만 된다는 거죠. 이 얘기를 거꾸로 얘기하면 현재 나와 있는 악재로 인해서 이걸 깨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점 확인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듯이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는 뭐 조선적 오고 뭐 이런 어떤 스타일링으로 움직이는 펀드의 자금 흐름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 수익을 추구하기엔 다른 데를 찾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은 상대적으로 셌었던 거거든요. 그것을 대표적으로 또 다른 걸 말씀드려보면요. 이건 지금 삼성전자 차트이지 않습니까? 얘는 삼성전자이고요. 근데 얘는 기아예요. 보시면 자동차, 물론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현대차가 대표적이지만 기아가 최근에 조금 더 세니까 그냥 기아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현대차고요. 더 약하죠. 근데 얘네들은 저점을 깨지 않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얘네들은 저점으로부터 지금 사실은 꽤 올라왔어요. 68,000원에서 77,000원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지느냐? 삼성전자는 실적이 나쁘고 얘는 실적이 좋아서 아니면 삼성전자는 앞으로 향후 전망이 안 좋고 얘는 전망이 좋아서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시장에서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주식형 펀드들은 수익률을 추구하면서 어느 쪽으로 다른 쪽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대안이 어딜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자동차 아니면 IT 아니면 조그만 데들은 시장에 그렇게 영향이 없기 때문에 조그만 데서 움직이는 거는 우리는 그걸 섹터의 흐름이라고 하지 않고 테마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동차가 올라가고 반도체가 올라가고 이걸 테마라고 하지 않죠. 이거는 섹터의 흐름이에요. 산업의 사이클이거든요. 그런 수급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 보면은 조선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한 축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올라가고 기아도 올라가고 얘네들 시가총액이 높잖아요. 얘네들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은 비록 시장이 하단에서 아슬아슬하게 있지만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은 자, 여기서 새로운 악재가 발생이 돼서 정말 1월처럼 이렇게 급락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려면 진짜 강한 악재가 나와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닌 기존의 악재에서는 이 근처에서 맴돌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수익률을 추구하는 섹터별, 종목별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시장은 이번 주에 어땠나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현재 오늘 빠지고 있는데 0.5% 빠지고 있는데요. 어제까지 코스피가 0.6% 올랐고 코스닥은 0.72% 빠졌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코스피는 이번 주에는 보합이겠네? 가볼게요. 요거죠? 보합이지. 0.01 이번 주에 그냥 보합이에요. 보합.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더 빠졌어요. 1.3%. 오늘 빠진 것까지 포함해서입니다. 1.3%. 얘는 상대적으로 더 영향을 많이 받죠. 길주에 영향을 많이 받고, IT에. 그러다 보니까 얘는 등락이 더 있었던 거고요. 근데 사실 조금 더 길게 놓고 보면 코스닥이 더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요? 코스피는 1월에 내려와서, 이렇게 쭉 내려와서 밑으로 그냥 밑에 있지 않습니까? 코스닥은 그렇지 않았어요. 내려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얘는. 더 심하게 얘기하면요. 월봉 같은 거 이렇게 보잖아요. 월봉 보면은 코스닥은 빠질 때 많이 빠졌어요. 물론.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서 고점을 돌파하고 올라간 다음에 이 라인에서 위에서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길게 보면요. 얘네들은 고점이 높아지고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굉장히 의미 있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코스닥에 과거에 비해서 시가총이 높거나 아니면 우수한 기업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편이에요. 특히 요즘에 이제 2차 전지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왔고요. 만약 IT가 한번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코스닥은 훨씬 좋아질 거예요. 코스닥에 보면 고점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코스피는 그러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은 종목별로도 그렇고 대형주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코스피가 더 약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건 왜 그러냐? 외국인들의 프로그램 거래 때문에 그러는 거죠. 외국인들이 이번 주에만 9,225억 순 매도했는데 대부분 다 프로그램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 선물 매도를 하고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매도를 하고서 현물 프로그램 매도를 하는 것은 환율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웹도대 현상이 나타나는 거지 우리 시장에서 강력하게 주식을 팔아서 떠나는 거는 이미 많이 떠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의 전체 시가총액 비중의 한 30%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하죠. 과거에 약 40% 정도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판 거죠, 사실이요. 근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러면 30% 비중을 갖고 있는데 더 팔고 28%, 26%, 20%까지 앞으로도 10% 더 줄일 거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도 10% 더 줄일 것 같냐? 그렇지 않죠. 왜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극단적으로 줄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들어오는 거는 우리나라가 한국이 이뻐서 뭐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에 펀드가 있는데 전 세계에서 각국의 다 포트폴리오 구성하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이머징 마켓이 있고 이머징 마켓은 저 남미도 있고 뭐 다 있는데 그 중에 아시아가 있고요. 아시아 이머징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중국이고 대만 들어가고 인도 들어가고 인도네시아 들어가고 말레이시아, 한국 이렇게 있는데 대만이 어쩔 때 좀 이렇게 많이 사고 대만이 좋을 것 같아서 또 사는 동안에는 한국에 좀 빼서 이쪽에 사고 또 이쪽이 좋을 것 같으면 이쪽에서 빼고 사고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고요. 또는 선진국 주식보다 이머징 마켓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이쪽에 들어오고 한단 말이에요. 즉 한국이라는 시장을 버리고 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자본시장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외국인들이 계속 팔 거냐 이런 부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따져보면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비중이 40%에서 지금 30%까지 비중이 줄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강력한 매도는 정말 이제 일단락 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렇게 네이키드로 계속 강력하게 매도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이제 줄어들면서 이후에 다시 매수할 어떤 모멘텀이 발생되는데 그런 모멘텀이 지금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 거래에서만 움직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후에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일까라고 생각을 해볼 때 그 말씀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시장이 급반등해서 2850포인트까지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계기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는 것뿐이 없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야지 그러면서 유로가 강해지고 달러가 약해지고 우리나라 원화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외국인들은 다시 선물을 매도했던 것을 다시 매수하고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단기적으로는 그런 걸 기대하는 거고 그런 상황이 되면은 외국인들이 뭘 살 거냐? 삼성전자를 비롯한 IT부터 살 겁니다. IT와 자동차부터 살 거예요. 그럼 IT하고 자동차를 살 때 그 후반 기업들 다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자동차 쪽이나 IT 쪽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언제쯤 내게 올라갈까? 삼성전기 언제 올라요? 뭐 삼성전자 언제 올라요? 라는 질문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한테도 하지 말고요. 다른 분들한테도 할 필요 없고요. 그런 거 할 필요 없고. 회사에 대한 검증은 다 끝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올라가는 거는 환율 때문에 그럼 지금 영향을 많이 받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 소식이 솔솔 나온다든지 뭔가 분위기가 좋아지면은 IT가 올라갈 거예요. 그걸 생각하시면서 그쪽은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쪽은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 주에는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더 좋아진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지난 수요일 날 반등의 폭이 셌어요. 수요일 날. 요거요. 이건 크게 볼게요. 이게 오늘이잖아요. 이게 어제고. 이게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날 코스피 1.86% 상승했지 않습니까? 이날 코스피의 시가총액 상위에 30개 종목 중에서 단 2개만 하락했어요. 다 상승했습니다. 이날. 굉장히 좋았어요. 이 주식은 우리 개별 주식을 볼 때도요. 개별 주식을 볼 때도 이게 큰 양봉이 나오면서 저점으로부터 반등을 딱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잘 안 빠지는, 나중에 빠질지 모르지만 단기적으로 잘 안 빠지는 속성을 좀 갖고 있어요. 지금 여기 지금 띄어진 것만 볼게요. 맨날 음봉이 있다가 양봉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뚝 생겼어, 크게. 그랬더니 어떠톤 좀 이렇게 가잖아요. 단기 반등하잖아요. 이날도 양봉이 이렇게 생겼죠. 어떠톤 이렇게 며칠이라도 가요. 이렇게 생기면. 이날도 양봉이 좀 크게 생겼죠. 왜냐면 갭 상승이라서 이거 작아 보이지만 이게 양봉이죠. 이 갭이니까. 이게 전체가 양봉이에요. 요날도 그리고 나서 좀 갔어요. 이런 현상이 좀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큰 양봉이 요번에 발생함으로써 시장은 위쪽으로 가려고 하는 속성 심리가 좀 발생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 미국 시장이 빠지고 그래도 우리 시장이 크게 안 빠지면서 좀 버티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종목은 되는 시장이 좀 된 거예요. 고음 부분 조금만 올려주시는 건 뭐죠? 제 목소리가 좀 답답하게 들린다라는 건 어떤 거죠? 제가 평이한 얘기로 이론 얘기를 계속 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이론 얘기를 계속 하면은 듣다 보면 졸리죠? 그렇죠. 중간에 누가 막 껴들기도 하고 농담도 하고 그러면 되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지금 한 20분, 30분 동안 이런 얘기를 너무 길게 했네요. 그래서 그렇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맞아요. 좀 답답하게 드실 것 같아요. 질문에 대답 하나 드릴까요? 알렐 레오나르도 분, 구조적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보는 건 어떤지. 이제 사실은요, 경기 침체 가능성 때문에 시장이 떨어지는 거는요,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은 경기 침체로 인해서, 요것도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경기 침체가 지금 단기적인 것만 지금 말씀드리다가 또 질문 생각나니까 또 말씀드리면, 경기 침체로 시장이 하락할 때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약 20% 정도 하락을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고점으로부터 20% 넘었습니다. 이번 1월 달부터 한 20% 빠졌어요. 미국도 나스닥이 한 20% 빠진 거고요. 그런 것들은 반영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걱정을 하는 거는요, 이런 거예요. 금리 인상? 그래, 금리 인상하면은, 금리 인상은 스타일이 바뀌는 거니까, IT나 성장주들은 내려오고, 그 다음에 가치주나 민감주나 아니면 뭐 조선주든 뭐 정유든 이런 것들 좀 올라오고, 그러면서도 맞춰요. 키 맞추기를 하면서 급락하지는 않아요. QT도 그렇습니다. QT도 금리 인상보다는 더 영향이 크지만 QT도 그래요. 전쟁은 빼고요. 단기적인 노이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리고 경기 침체의 부분도 그것도 추세적으로 하락을 하고, 우리나라 시장이 작년 7월부터 빠진 게 이게 왜 그렇게 빠졌겠어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 이익이 계속 감익이 되잖아요. 감익되는 부분을 이렇게 영향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경기 침체를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런 게요. 근데 이거보다 시장에서 더 많이 걱정하는 거는 뭐냐면요. 시장이 왜 보면은 반토막씩 나고 막 이렇게 폭락할 때가 있잖아요. 이거 한번 볼게요. 그러면요. 우리나라 시장이 폭락해가지고 고점으로부터 반토막, 정확하게 마이너스 50% 나는. 그런 데는 언제냐? IMF 외환위기 때, 여기. IT 버블 붕괴 때, 여기. 리먼 브러더스 부도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 때, 여기.
그리고 여기는 많이 안 빠졌어요. 한 17% 빠졌는데 이걸 뭐냐면 남유럽 피그스 국가에 남유럽의 디폴트는 큰 거니까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빠진 게 뭐냐? 이게 팬데믹이에요. 이런 상황은요. 이 상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융 시스템의 위기가 발생하는 거예요. 경기나 이런 게 아니고 금융 시스템이 위기가 발생을 하면 시장은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는 그런 위험이 오느냐를 보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금융 시스템 위기가 오는 거는요. 정말 돌발 악재가 발생하다든지 그리고 시장에서 특히 연준이 방어하지 못하거나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될 때 그럴 때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것까지 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까지 만약에 가정하면서 물론 모르는 거니까요. 모르는 거니까 그것까지 가능 그 질문 주신 아까 레오나르도 분 그것까지 만약에 가능하면서 가능성을 단 10%로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분처럼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올라오면은 매도를 좀 하면서 뭐 주식시장에서 완전히 발을 빼고 나가지 않는다면 지금 상황 속에서는 글쎄요. 뭐 내가 현금을 한 50%는 계속 유지하고 가야겠다. 왜냐면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10,000원짜리 갖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내 주식이 5,000원까지 떨어졌어. 반토막 났어. 그럼 내가 돈이 50%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밑에서 만약에 샀다. 그러면 이익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위기 관리를 위한 현금 확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윤희 아빠님이 금리 상승을 미리 해두는 게 나중에 다가올 경기 침체에 대비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그런 걸 위해서 심각한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맞습니다. 그런 이제 대비를 좀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뭐라고 표현할까요? 시장이 그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금융 시스템 위기까지 갈 수 있느냐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는 거죠. 시장은 예측하는 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걱정의 담쟁이를 타고서 오른다 이런 격언을 쓰잖아요. 예측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는 그렇게 급락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일단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도 제 의견을 그냥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스리랑카 디폴트 금융위기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윤희 아빠님이 말씀 주신 것도 있고 다 의견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일개 증권사 직원이기 때문에 제가 잘 몰라서 회피하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의 어떤 석학, 옐런 장관이든 파월 의장이든 그런 분들, 일단 전 세계에서 가장 확실하게 저는 그 두 사람의 말을 믿고 거래를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그 두 분 말보다 더 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경제에서. 그 두 사람이. 더 확실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두 분도 작년에 틀렸잖아요. 왜요? 인플레이션이 단기적일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다가 작년 봄에 그러다 얘기하다가 하반기 되니까 생각보다 길어지네 우려가 됩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드니까 생각보다 정말 길어지는구나 정말 큰 걱정입니다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각자의 의견이고 생각이고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당연히 의견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그 의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런 방송을 일부러 시간을 내서 그리고 고생스럽게 여러분 듣고 계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안에서 나는 들어보니 뉘앙스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점 형성이라는 의견은 있고 그리고 종목별로 들어가야 되는 의견도 있고 또 이쯤 되면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퍼센테이지로 따졌을 때 한 30-40% 정도는 계속 걱정하고 있구나 저 친구도. 죄송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뉘앙스를 듣고 제 얘기만 듣는 게 아니고 또 많은 분들 얘기를 듣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그냥 퍼센티지로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때 걱정하고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30%고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30%고 중립이 40%다. 그러면 나쁘게 생각하는 30%를 기준으로 쫓아서 한 30% 현금을 좀 마련해두고 하는 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정도뿐이 이거 못해요.
어차피 확률 게임이고 자기 판단에 해서 가는 거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어떻게 하냐는 걸 그래서 매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다시 뭐 공교롭게 지금 코스피의 월봉을 지금 띄워놓고 있는데요. 2017년도에 고점이 2607포인트였어요. 지금 그것까지 있는 거잖아요. 단기적으로는 이거를 강력한 액지가 나오지 않는 한 단기적으로 이걸 깨지 않고 요 사이에서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걸 깨고 내려간다는 거는 지금 몇 분의 제가 질문에 대답을 드린 것처럼 정말 경기 침체의 분위기가 오면서 금융 시스템 위기가 와야지 되는 건데 지금 당장 그럴 것이냐, 아니 여기서 그냥 곧바로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후에 좀 보자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강력하게 주식시장에서 막 사면서 대처하고 이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들이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 밑으로 떨어지는 구간이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매수하려고 하겠죠. 우리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이런 경험을 매수하려고 하겠죠. 제가 싫어요를 눌렀네요. 제 방송에 제가 잘못 눌러갖고 지금 채팅을 보려다가 싫어요를 눌렀는데 싫어요를 어떻게 하면 다시 없앨 수 있나요? 제 방송에 제가 싫어요를 눌렀네. 말하다 보니까 제가 싫어졌나요? 네, 빠지면 살려고 하겠죠. 근데 이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지금 다 팔고 있어야 되느냐? 그 판단도 어려울걸요? 굉장히 어려울걸요, 지금? 그러니 여기서 지금 이제 관망 분위기가 훨씬 더 짙은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오늘 뭐 그냥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하면은 이렇게 상당히 길어지네요. 여기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생각보다 분위기는 지금도 조금 보면은 여기서 더 마이너스 0.5에서 안 빠지잖아요. 지금 다시 한번 가볼까요? 외국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선물은 지금 4,900계약 매도. 아까 제가 시작할 때 5,000계약 매도라고 그랬죠? 여기서 지금 더 안 팔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은요. 아까 1,100억 순매도였죠. 비차익이에요. 지금 1,060억입니다. 더 안 팔죠. 그러니까 지수가 이렇지 않습니까? 그럼 얘들이 왜 더 안 파냐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얘들이 왜 더 안 팔까요? 그냥 내리 막 밑으로 막 공격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제가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옵션 시장에 또 보니까 양쪽을 보고 있지, 한쪽으로 보고 있지 않구나. 요즘 시장은 좀 그러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분위기는 종목별로 또는 섹터별로는 내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는 분위기로 좀 가는구나. 이렇게 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좋아졌습니다. 약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쭉 너무 길게 오늘 얘기했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얘기하다 보니까 질문에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너무 비슷한 얘기를 길게 했는데 결론은 향후에 대해서 금시스템 위기가 나타나는 것은 새로운 거고 굉장히 강력한 악재인데 그것은 향후의 일이고요. 지금 현재 당장 이번 주, 다음 주 요렇게 5월까지 아니면 반기까지만 생각해 본다면 단기적으로 하루가 아니고 단기가 하루가 아니고 반기만 생각을 해 본다면 반기에 나올 수 있는 악재들이 뭐가 있냐. 전쟁이 금리 인상, QT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장래의 금리차 역전 이런 것들이 이미 다 한 번씩 우리가 맛봤잖아요. 한 대씩 다 얻어 터졌잖아요. 그래서 얻어 터져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여기서 사야지 팔지 말아야지 이런 심리가 훨씬 더 많이 작용을 하고 있어서 종목 게임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 1,300번 들어와 계시는데 늘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는데도 또 실망하지 않고 또는 저한테 힘내라고 응원해 주시고 해서 들어주시고 해서 너무너무 그런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하나 더 지금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이름이 뭐라 그랬나요? 이름이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게 우리 지금 여기서 나갔다 와봐야 되나 이거? 여기 있네요. 구독자 주식 나눔 이벤트라는 걸 하나 봐요. 솔직히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다 오늘 와가지고 지금 이걸 보면서 알게 됐는데요. 우리 지금 현재 구독자분이 27,700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많지는 않죠. 우리 회사에서
관계자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27,700분 정도 되시는데 거기 내용을 읽어봤더니 222명에게 구독자 중에서 추첨을 해서 2022년 올해 유망 종목이라고 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의 주식을 그냥 공짜로 나눠주는 그런 이벤트를 하고 있네요. 그런 이벤트를 하고 저도 오늘 알았어요. 우리 직원도 된다 그러니까 저도 참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하시고 여러분들 꼭 참여를 하시고 주변에 분들의 좀 광고를 좀 해주셔가지고 아마 이거 뭐 기사로 나가겠죠. 기사로 나가겠죠. 회사의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222분에게 주식을 드린다는 거예요. 뭐 어떤 주식 드리니까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렇죠. 여러분들 모르셨죠?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제가 만약에 요거를 의견을 저한테 물어본다면 회사에서 물어본다면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답변 드리고 싶어요. 삼성전자를 한 주를 주지 말고 지금은 작지만 앞으로 뜨면 어차피 공짜로 생긴 거니까 뜨면 대박 날 수 있는 거. 지금은 5,000원인데 만약에 뜨면 5만 원까지 갈 수 있는 거. 요런 거를 한 주 주지 말고 10주 주면 그거는 더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그렇게 그런 주식을 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어떤 주식을 주는지는요. 규보증권 고객 아니어도 되는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저도 오늘 처음 봐갖고 그거까지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어디까지 말씀 드렸냐면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다라는 말씀까지 드렸는데요. 이번 주 수요일 날 급반등했지 않습니까? 뭐 1.8%, 한 3% 반등하면 좋겠는데 한 1.3%까지 1.8% 반등을 했어요. 그래도 요즘 같은 시장에서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런데 그 반가웠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보여드릴 텍스트의 가운데에 이렇게 썼죠. 반가운 순매수, 반가운 님들이 그날 오셨습니다. 연기금이 1,510억, 상호펀드가 1,013억, 투실이 634억을 사면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날 외국인들이 매도가 있었지만, 프로그램 매도가 있었지만, 그날 시장이 올랐고 종목들이 막 뜬 거예요. 그래서 그날 웬만한 종목이 대형주도 2, 3%씩 올랐고, 뭐 개별 종목이나 그동안 눌렸던 종목은 한 7%씩 올랐잖아요. 그날 기분 좋았죠? 그날 좋았죠. 하루 요만큼만 사주니까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하루 요만큼만 사주니까. 좀, 그렇게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렇게 많이 사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볼게요. 오늘 수급을 보면 어떻게 하고 있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하루의 수급을 보면요. 오늘 개인들이 4,400억 팔고 있고 외국인들이 1,600억 팔고 있고 기관들이 2,800억 팔고 있습니다. 금융투자가 3,200억 팔고 있어요. 괜찮아요. 금융투자 파는 거는. 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상관없고요. 보세요. 투실이 113억 사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241억 사고 있습니다. 사모펀드가 28억 사고 있어요. 저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 국내 기관, 연기금과 국내 기관들은 뭔가 이제 좀 사려고 하는 게 보이는구나. 그래서 좀 달라졌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쪽의 의미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봤을 때 악재가 있다라는 잠재적 악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는 가정이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분위기가 다 좋아져갖고 지금 여기서 뛰어내리자. 그렇게는 말고 조금만 더 참아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조금만 더 참아보자라는 걸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특히 그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여러분, 삼성전기, 삼성 SDI, 현대차, 요런 기업들 있잖아요. 요런 기업들은 4월 27일이 있는 주, 4월 마지막 주에 다 발표를 하거든요. 그리고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은 5월 첫째 주, 둘째 주에, 특히 둘째 주에 발표를 많이 해요. 그러면 얘네들이 가이던스도 있지만, 물론 실적 안 좋게 발표되면 어떡하면 걱정스럽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슈가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사주 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배당 발표를 한다든지, 아니면 요번에 유무상 증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요번에 대규모 증산을 한다든지,
이런 기업들이 기업 실적 발표하면서 IR을 하잖아요. IR 때 발표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참고, 지금 시장도 좀 참을 수 있고, 그러니 종목들도 그때까지는 좀 참아보고서 하는 게 어떤가,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그러면 시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시황을 너무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이 영향을 줄 수 있는, 뺄 건 빼고, 섹터에 영향을 주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면서 제 의견들 말씀드릴게요. 일단 한국은행에서는요, 요번에 금리 인상을 했는데, 요번에 금리 인상한 것은 물가에 올라가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했다라고 발표했는데, 중요했던 건 뭐냐면요, 국채 수익률이 금리 인상하는 날 국채 수익률이 빠졌어요. 왜 빠졌냐? 올해 지금 현재 한국은행 총재 대행하시는 분이 아직 청문회는 남았습니다. 2022년 GDP 성장률이 2%대로 우리나라가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하락하는 부분도 감안해서 금리 정책을 쓰겠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이 부분은 시장에서 좀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수소산업 얘기가 요즘 좀 나오고 있어요. 솔솔. 또 한 번 더 테마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저는 수소산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수소차하고 전기차만 얘기해 볼게요. 전기차를 지금 뭐 향후에 2025년까지 뭐 미국 캘리포니아나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이런 데는 2025년까지 전체에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발표한 건 8%였는데 35%까지로 목표를 하고 있고 이렇잖아요. 뭐 30% 하겠다. 그리고 2030년도까지는 뭐 거의 뭐 50%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목표를 잡고 가잖아요. 지금 현재 전 세계 전기차는 5% 살짝 넘었을 거예요. 전기차 비중이요. 5%가 왜 중요하냐면요. 5%가 넘어서면 실제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상용화가 되는 겁니다. 상용화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 5%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전기차는 지금 넘어갔어요. 그럼 전기차는 이제 5%를 넘어서 앞으로 20%, 20%, 30%, 50% 계속해서 가야 되는 갈 길이 먼 거잖아요. 수소차는요. 전기차가 적어도 한 20, 30% 정도 전 세계상에 길가에 깔려 있어야지 그 다음 먹거리로 수소 산업이나 수소차를 하지 않을까요? 차만 얘기를 한다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 저는 이제 수소 산업이나 수소 관련주를 이제 대응하실 때를 대응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S컵을 항상 얘기했죠. 예, 수소 산업이야. 그러면 맨 처음에 수소 관련주 한번 뜬 적 있잖아요. 많이 뜬 적 있잖아요. 그랬다가 뭐야, 아직 멀었어. 왜 벌써부터 오르고 난리야, 주가가. 그럼 빠져요, 다.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 실제로 수소산업 또는 수소차가 나오기 시작해서 기업이 이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어느 순간이 되면 또 올라요. 그때 더 많이 오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테슬라의 예를 많이 들었습니다. 테슬라 최초에 급등했다가 다 폭락했다가 실제로 테슬라 전기차가 길거리에 다니기 시작을 하면서 급폭등한 거예요. 이 수소산업과 수소차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좀 하시는 게 어떤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수소차도 보면은 중국의 수소산업을 보면 2025년까지 수소차 5만 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전 세계 수소차가 4만 9천 대뿐이 안 돌아다녀요. 정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구체적인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거는 수소산업에 대해서 뭔가 요번에도 한 번쯤은 움직일 계획을 좀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뭘 많이 보고 있냐면요. 요즘에 시장이 답답하니까 막 종목도 이제 좀 얘기를 하면서 하려고 제가 몇 개를 좀 써왔는데요. 종목 얘기를 하기가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시장이 답답해서 뭐 그렇다고 막 지금 올라가는 종목 얘기하고 뭐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고요. 개념을 얘기할 겁니다. 수소 그룹주 막 올라갈 때 있잖아요. 수소차니 그러면서 수소 산업 막 올라갈 때가 있었습니다. 이 대표적인 상하프론테크였습니다. 작년에 이 수소 산업이나 상하프론테크를 정말 거품물고 추천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때요. 이게 저점으로부터 이게 최저점은 상당히 더 낮아요, 사실은요. 예, 최저점은 10,000원에서 올라온 거니까 이게 상하프론트가 10,000원에서 78,000원까지 올라갔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때 올라간 거 2020년도 올라간 건 빼고요. 얘는 빼고 박스권으로 있다가 작년에 이렇게 급등했을 때 6이요. 여기서 엄청나게 이 얘기하면서 탑픽이 뭐냐 그럴 때 이 상하프론테크라 그랬어요. 그때. 상하프론테크 얘기. 왜? 얘 분리막이기 때문에. 얘가 핵심이다 그랬습니다. 핵심이라고. 어떻게 됐습니까?
반토막 났어요, 지금. 반토막 나서 있습니다. 이거 많이 들고 있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들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을 못했는데, 지금 현재. 왜냐면 그때는 저는 수소차에 대해서는 민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얘기한 적은 없어요. 수소차에 대해서. 왜냐, 저는 전기차가 급하지 무슨 수소차냐는 거예요. 당장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요, 태양력하고 풍력하고 비교해보면 태양력이 먼저지 풍력이 먼저지 않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물론 해도 많이 안 뜨지만 비도 많이 오지만 바람도 많이 안 부는 국가예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해상풍력 한다고 막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해상풍력 한다고. 항상 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상식적으로. 근데 아무튼 상한 프로테크래요. 근데 중국에서 이런 얘기들을 나오고 있어요. 이게 탑픽이래. 그래서 저는 요즘에 상한 프로테크를 제 관조목에다 넣어놓고 매일 모니터 넣어놓고 이걸 쳐다보고 있어요. 왜요? 이제 수소 한번 갈 때 됐어. 그래서 수소 한번 가자라고 한번 그러면 저는 얘를 하려고 가고 있지 않아요? 얘를 하려고 얘를 매달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네, 그렇게 보자는 거예요. 이 뉴스를 보면서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자는 거죠. 애플카 얘기는 그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는 정말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전기차가 대세였지 않습니까? 전기차가 대세였어요. 그런데 전기차 앞에 자율주행이라는 말이 붙어서 자율주행 전기차가 나올 거라는 얘기를 작년 말부터 이 방송에 하면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올해 IT 쪽에 반도체가 안 될 거라 생각하지는 않아요. 반도체가 되는데 다만 어떤 데가 되냐면 소위 시스템 반도체가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메모리 반도체는 지금 인텔이나 아니면 중국과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돈을 퍼부으면서 메모리 반도체를 따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걔네들이 기술력이 없어서 못 따라오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건 아니고 그냥 그쪽에선 이익이 별로 안 나서 냅둔 거예요. 우리 그 8인치 메모리 반도체 지금 뭐 구사양이 된 것처럼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보니까 야, 이거 원자재도 그렇고 그리고 이 신기술의 원자재가 뭡니까? 반도체잖아요. 이걸 다른 국가에 이렇게 너무 의존적이었더니 이게 문제가 생기더라. 야, 우리가 직접 해보자. 라고 얘들이 아주 뼈저리게 이번에 느낀 겁니다. 그러면서 유럽과 미국이 원래 중국은 하고 있었고 반도체 굴기를 유럽과 지금 미국이 반도체 굴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퍼부어서 하면 빨리 따라올 거란 말이에요. 중국도 우리가 다 따라왔잖아요. 근데 미국이 하는데 못 따라와요? 인텔이 하는데 따라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는 아마도 경쟁이 치열해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수익이 나느냐? 시스템 반도체일 거라는 거예요. 시스템 반도체라 하면 신규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은 다 시스템 반도체일 거라는 거예요. 저 사실 이 얘기를 너무 오랫동안 맨날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저 이제 뭐 여러분 식상하실지 모르겠어서 죄송스럽긴 하지만 신제품이 나오면 신제품에 맞는 반도체들이 생길 거라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나 가전이나 이런 거 신제품이라는 게 기능이 바뀌는 거지 신제품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완전히 새로운 신제품. 그런 게 예를 들어서 애플 글래스 그리고 자율주행 전기차 이런 거 이제 완전 신제품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데에 들어가는 시스템 반도체들은 좋을 거다. 일단 반도체는 그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자동차 쪽에는 전기차는 계속 앞으로 성장 산업인데 앞에 자율주행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자율주행 전기차예요. 근데 자율주행 전기차에는 계속 성장을 할 건데 올해는 여기에 이슈가 더 될 수밖에 없는 게 인텔의 모빌아이가 올 하반기에 상장을 할 것이고 그러면 왜 그런 애플이 뭐 한다 그러고 인텔이 뭐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막 주가들이 막 움직이잖아요. 자, 어제 시장이 안 좋았지 않습니까? 어제 안 좋았는데 어제 LG 이노텍이 7% 오르지 않았나요, 어제? 어디 있어요? 파워채트로 가서. 여기 LG 이노텍 어제 급등했잖아요. 얘 왜요? 애플카 때문에 그렇다며요. 애플카 때문에. 그쵸? 어제 6.8% 올랐잖아요. 얘하고 두 개가 오른 거죠? 뭐예요?
만도요, 만도요. 제가 사실은 어제 카메라 섹터도 많이 올랐습니다. 맞습니다. MC 섹터도 어제 많이 올랐어요. MC 섹터 8%가 올랐죠? 이것도 많이 올라왔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백브리핑이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여러 방송에서 사실 이 방송에서 제가 종목 얘기는 별로 안 하는데요. 어제 자의적인 상한 것 같고요. 잘 안 하지만, 종목 얘기는 안 하지만, 그래도 이제 종목 얘기는 안 하다 보니까 제가 인기가 별로 없어요. 제가 종목 얘기 안 하니까 인기가 없어요. 종목 얘기해주는 사람은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많이 하냐면, 저는 얘기를 많이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죠. 애플카의 일부 공정에 있는 센서의 공정을 우리나라에 있는 부품사랑 협력해서 우리나라에서 만들 거다. 자체 설립한 AP칩은 TSMC에서 만들고, 테슬라의 자율주행 전기차는 이미 우리나라는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고, 연구개발하고 있고, 하고 있어요, 이미요. 그러면 테슬라 하고 있죠. 인텔 우리나라 하고, 애플도 우리나라 하고, 완전히 큰 하나의 산업이 우리나라에 기회가 온 거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목이 뭐라고 얘기가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근데 나는 제가 뭡니다. 그래서 이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췄다고 저한테 고마워하지도 않을 것 같고, 틀리면 진짜 욕 먹을 것 같고, 시원 욕 먹을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룹을 얘기했죠. LG그룹. 현대차 그룹에 있다. 그룹에 있다. 근데 그걸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심플합니다. 왜요? 얘네들이 하는 게 자율주행에 있는 센서, 전장용 카메라, 레이더, 라이더를 통합 관리하는 센서, 카메라,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한다는데, 그러면 이거 하는 업체이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 하는 업체가 어디냐라고 봤더니 LG그룹에는 LG에너텍과 LG전자인 거고, 거기인 거고요. 현대차 그룹을 의외로 모르더라고요. 현대차 그룹에서는 현대모비스, 어떤 사람은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아니면은, 또는 현대그룹 아니면 한원시스템?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한원시스템 전자부품 많이 하는. 근데 주가를 보시면, 제가 지금 3개를 보여드렸어요. 한원시스템,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대표적으로 현대모비스를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현대모비스를 볼게요. 이게 현대모비스고요. 이게 만도의 차트예요. 그러면 답 나왔지 않습니까? 모른다 하더라도 주가를 보면,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잖아요. 윌리엄 오닐이 항상 얘기하기를, 답은 어디에 있다? 주가가 말해준다. 답은 주가가 말해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주식 얘기를 못하는 이유가, 저도 매매를 하고 있고 또 보유 종목이 있을 수도 있고 겹치게 되면 안 되고, 그래서 말씀 못 드린다고 했지만, 그래서 그룹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렇게 안 하더라도 현대차, 기아가 완성차 메이커 아니더라도 만도, 현대모비스, 마르기 이런 게 있다. 그러면 걔네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얘들이 뭐 하나만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쪽이 이번 주에 좋았어요. 근데 저는 올 하반기에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 하반기에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좋을 쪽은 어느 쪽이냐면은, 지금 MCU도 좋습니다. MCU. 왜요? 반도체 쇼트지 때문에 반도체 칩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자율주행 전기차 가면 얘네들도 또 좋아져요. 그래서 이거 고생 많이 하신 분 많이 있죠? 어버브 반도체니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 고생 많이 했어요. 진짜 들고 있으면서. 근데 많이 올라왔죠? 그렇죠? 많이 올라왔습니다. 카메라 모듈에 있던 더구전자 이런 것도 고생 많이 하는데 올라왔고. 근데 얘는, 여러분, 근데 사실은 이 회사가 나쁘진 않아요. 더구전자가. 그런데 저는 이렇게 꼬리가 막 긴 거 있잖아요. 꼬리가 긴 거는 좀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소액으로 한 2천만 원씩 사볼까? 이런 것들은 모르지만 잘 하지 않는 편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왜요? 생각을 해보세요. 장중에 플러스
25% 갔던 놈이 종가가 5%로 끝났어. 주식, 뭐 주가 움직임이 개떡 같아? 그런 거 잘 안 하고요. 그런 건 잘 안 하고. 흐름이 있는 주식을 더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MCU 부분도 저는, 요번에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좀 드리면요. 오늘은 좀 이렇게 이런 섹터나 종목을 하려고 아예 마음을 좀 먹고 와가지고 종목도 써왔는데 오늘 다 못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제가 한 25분에 오늘 끊으려고 그러는데요. 또 이거 있잖아요. 원통형 전기 있잖아요. 원통형 전기 부분도 원통형 전지. 테슬라가 원통형 전지를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나중에 전고체로 가겠지만 현재 원통형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원통형 전지가 앞으로 선방하고 있고 2차 전지 업계가 이익이 이번에 생각보다 컨센서스보다 괜찮았는데 왜 그랬냐고 뚜껑을 딱 열어봤더니 원통형 전지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근데 원통형 전지의 관련주가 못 알아가까지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잘. 얘기하는 사람은 물론 있겠죠. 근데 제가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얘네들은 어떻게 됐어요? 진짜 좋았습니다. 지나고 나서 왜 얘기하냐고요? 지나고 나서? 지나고 나서? 오늘은 이 뉴스가 있으면은 그 뉴스를 보고서 또는 그 사람이 얘기하는 뉘앙스를 들으면서 그 생각을 많이 해야겠다.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C는 SAC 저점으로부터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얘 지금 지금 밑에 있습니다. 얘도요. 아주 밑에 있고요. 또 하나가 뭐죠? 이렌텍은 많이 올라왔고요. 이렌텍 얘는 많이 올랐죠. 이건 뭐 빠진 것도 별로 없죠. 그렇죠? 그리고 상신 EGP. 얘네들이 원통형 전지에 캔 만들고 껍데기 만들고 아니면 그 부품 조립 장비 이런 거 만드는 데잖아요. 이 뉴스에 보면은 사실은 답들이 좀 있는 거죠.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여기도 또 뉴스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소매 유통업 경기 전망 지수, 이거 BSI라고 하거든요. 경기 전망 실사 지수라고 해요. BSI를. 요거를 1000명한테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물어봤더니 백화점은 111이 나왔어요. 100위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 100 아래면 나빠지는 거고 그래요. 대형마트는 97, 편의점은 96, 슈퍼마켓 99, 온라인은 96. 온라인은 오히려 좀 떨어졌어요. 근데 월등하게 111, 백화점이 왕창 늘었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이거 다 제가 다른 방송에서 한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러면 그러면 이제 그걸 쳐보는 거예요. 백화점 그럼 제일 먼저 여러분 뭘 쳐보세요? 혹시? 롯데쇼핑이요? 아니면 신세계예요? 현대백화점. 이게 안 움직이고 있네, 이거? 하나도 안 움직였네요? 신세계. 롯데쇼핑? 롯데쇼핑. 그런 뉴스가 나왔다. 그러면은 그냥 보는 거예요. 이미 수급이 들어와서 추세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런 걸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 셋 다 비슷해요, 지금요. 셋 다 비슷해요. 저는 현백으로 좀 하겠어요. 한다면.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현대백화점을 좋아해서가 아니고 재무구조나 기업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 이런 것들도 참고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유통업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또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제 차트 보는 법 얘기하면서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았나요? 이거 지금 그 다음에 좀 빠졌어요. 조정보였습니다. 조정실업 이런 거. 근데 뭐 빠진 것도 아니죠, 사실은. 오늘은 제가 이거까지는 안 보여드릴게요. 이거 지금 실적 이런 거 있잖아요. 얘 1100억인데 기업 이익이 200억 나더라. 뭐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는요. 오늘 거기까지 말씀 안 드릴게요. 의류 유통. 그래서 팬데믹이 됐을 때 가장 좋게 본다는 걸 어느 쪽을 제가 본다 그랬냐면은 엔터랑 의류.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시스템 반도체 말씀드렸고, 자율주행 전기차, 전장 부품, 올 하반기에 좋지 않을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소매 유통에서 의류와 소매 유통도 우리 봐야 된다. 이렇게까지 좀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종목들을 쭉 이렇게 뭐 이것저것 써왔는데,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는 왜, 이런 거 얘기했죠? 이게 아니고, 이거, LX,
인터넷에는. 올라와 있어갖고, 그냥 차트만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적이라고 가지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얘네들도 빠졌다 가잖아요. 올라오더라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렇게 빠지잖아요. 이렇게요. 요번에는 빠지지 않았어요. 빠졌으면 진짜 이거를 왕창 살까 저는 그랬었는데, 이게 빠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소개만 드리고 말았는데, 이런 것도 그렇고요. 글쎄, 뭐, 요건 요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정리 좀 할게요. 그러면 다음 주에 대응 어떻게 할지, 그 정도 정리만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달러 강세 원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어서 외국인들의 현선물 매도가 있습니다. 시장이 급격하게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다 나스닥 변동성이 심해서 아직까지는 반도체와 IT가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자동차나 조선이나 다른 쪽으로 돈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상대적으로 돈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은 돈이 예전에는 꽉 가만히 조용히 있다가 이제는 움직여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약간씩 바뀌었기 때문에 간 거기 때문에 시장은 약간 분위기는 좋아졌다라는 정도로 보고 있고요. 이렇게 좋아지다가 5월 달에 FOMC 회의하고 막 이랬을 때 뭐 금리 인상하고 50bp 하고 막 그러면은 또 초토화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저는 반영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약세를 지속하고 있는 시장이지만 최근 나스닥 대비 우리 시장을 보면 하락폭이 상당히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은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매물이 감소되어 있는 것이고요. 특히나 오랜만에 들어온 손님들 연기금하고 투시라고 이들이 약간 매수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대응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냐. 물론 지금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보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까요? 차트 보면서 요 차트를 그림을 그린 건데요. 2018년도하고 2019년 요 사이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많이 합니다. 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옆에 있는 그림은 2018년도에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3.248%까지 급등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쭉 떨어졌어요. 요거 떨어진 거는요. 미중 무역 분쟁과 그리고 엔화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떨어졌어요. 근데 그때 주의장이 어땠냐? 2018년, 19년도에 이게 급하게 처음에 올라갈 때 빠졌다가 그러다가 다시 반등 주다가 그 다음에 또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얘가 고점 찍고 떨어지면서 시장은 반등하기 시작을 해서 크게 반등을 했어요. 그 당시에 실제로. 요번에 S&P 500, 뭐 전 세계 시장이 안정화되죠. 우리나라 안정화되니까. S&P 500 기준으로 한번 가볼게요. 뭐 나스닥 기준 가도 똑같고요. 월봉으로 갔을 때 아까 보여드렸던 2018년도가 여기에요. 얘네들이 양적 긴축하고 금리가 막 올라갈 때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올라갈 때 요랬거든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그 다음에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고점을 찍고 내려오면서 시장은 반등을 주었습니다. 지금 금리 인상 한대 우려 빠졌어요. 금리 인상 했어 빠졌어요. 양적 긴축 한대 그리고 빠졌어요. 그러면서 지금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2.8%까지 갔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중립금리 2.5% 보고 있고요. 그리고 월가에서 바라보는 요번에 고점은 어느 정도 되겠냐? 3.2%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3%를 넘어갈 때 텐트럼이 한 번 더 마지막 하락이 있을 수 있는 것도 분명히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금리가 어떻게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어떻게 될 거냐? 기준금리를 올리더라도 걔네들은 이미 그것을 선반영하면서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왜 어제 금리 인상을 했는데 기준금리 인상했는데 국제 수익률이 떨어졌다고 했죠. 얘네들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시장은 안정화되면서 시장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터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뭘 봐야 되느냐?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고점이 어디일까를 보는 거예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고점이 이번 시장 하락의 저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3.2%까지 간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한 번 더 하락할 여력이 룸이 있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각하게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3% 이상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밑으로 꼬라박는다. 밑으로 떨어진다. 직전 저점 깨면서 지난번에 2,591포인트였는데 요번에 다시 떨어지면서 2,6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거기서는 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논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큰 흐름에서는 그렇게 보고
지금 당분간은 그냥 종목으로 접근하는 것을 계속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봄 날씨가 됐습니다.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힘드시지만 봄 날씨가 되는 날씨는 좀 만끽하시고 리프레시하고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이번 주에도 만만치 않은 시장이었는데 저는 또 개인적으로 좀 실수도 좀 하고 그랬어요. 감정이 이입된 매매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실수했다가 또 그냥 잊어버리고 빨리 다시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힘들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너무 감정에 치우시면서 시장을 바라보면 실수할 수 있다는 부분들도 제가 경험적으로 이렇게 27년간 했는데도 이번에 한번 실수를 했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실수 없이 잘 관리하시고 결국은 좋은 기업은 좋은 주식이 된다라는 것들 가지고 있으면서 또 이번 한 주 또 그런 위안으로 또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늘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힘들지만 한 발 한 발 계속 가면서 주식시장을 이겨내면서 또 대응해 가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